자, 안녕하세요. 박기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 자료의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각 자료를 주되게 분석을 하면서 질적 연구를 하는 방식을 시각 자료 분석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 자료 분석을 활용하는 학문적 배경으로 이제 아동학, 사회학, 또 심리학에서 뭐 정신분석, 행동주의, 동물행동학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요. 영상학, 시각예술은 뭐 당연히 학문의 특성상 시각 자료를 많이 분석을 하겠죠. 심리학에서도 정신 분석을 시각 자료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로르샤흐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심리 분석 테스트도 결국은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속학이나 인류학도 우리가 현장에서 토속적인 문화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 속에는 언어 문서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인공물, 공예품 이런 시각 자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디자인학에서는 당연하고요. 건축학, 도시공학.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시각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많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 자료는 결국은 뭐냐면 비주얼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수용하거나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 비주얼 데이터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비주얼 데이터, 결국은 시각화된 자료가 뭔가 사회적 현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이제 대표적으로 담론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질적 연구에서 많이 하는 인터뷰 분석에서 인터뷰 내용이 사람들이 표현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고 시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자료들도 중요한 질적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사회과학적 환원주의 경향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환원주의적 경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결국은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트루스고요. 약간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실제. 그렇죠? 세상의 실제, 자연현상의 실제, 인간의 본질, 뭐 인간 뭐 사회의 실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리얼리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얼리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양한 상태,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죠. 근데 그 드러나는 방식은 크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첫 번째가 양적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가 질적 데이터를 대표하고 있는 언어적 데이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데이터, 수량화된 증거, 언어적 데이터, 그리고 약간 질적 데이터로 대표하는 언어적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드러내는 뭔가 증거로서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원주의적 경향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실제를 드러내는 방식들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증거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세상의 실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 양 양화하거나, 그러니까 수량화, 수치로 변환하거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만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인제 학문의 전통이었지 않습니까? 언어와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환원주의적이다. 너무 환원주의적. 언어와 숫자로만 환원시켜서 세상을 인식하지 않는 것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 외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각 자료, 또 하나의 세상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이제
그런 의미로서 언어로 환원되거나 통계 자료로 환원되는 것 외에 다양한 감각들. 청각 자료, 당연히 그러면 청각 자료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음향학이라든가 어떤 물리학적으로 소리를 연구하는 음파학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청각 자료의 또 대부분은 사실 언어로서 변환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과학계나 뭐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청각 자료를 연구하겠지만 인문사회과학에서 대부분의 청각 자료는 어떻습니까? 언어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청각 자료를 통한 연구가 뭐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각 자료는 나머지 감각들보다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감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 방법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는 로고스의 시대,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로서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인식이 표현되는 시대에서 오늘날은 비주얼한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각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시각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고 매우 사회적인 어떤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자료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눈맞춤이라든가 미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학자들은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로 표현하거나 숫자로 표현할 수 어렵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눈맞춤과 미소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시각 자료가 중요하게 된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바로 감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시각 자료에 대해서 당연한 측면들이나 이론적 배경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 백그라운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거의 언어 숫자로만 아주 도미넌트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방식의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왜 필요한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각의 시대, 그렇죠. 감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언어나 수량처럼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뭐 감정일 수도 있고요, 느낌일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지는 시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에서 점점 이제 이 시각자료 연구의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시각적 문화기술지, 그다음에 시각적 사회학 하는 것과 같은 분야들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몇 가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논문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거프만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사회학자는 소지올로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특별한 감각기관으로서 단순한 뭐 감각 정보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시각, 눈맞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고요. 개인들의 만남이나 상호작용은 상호조응을 기반으로 한다. 서로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듯이 서로 눈맞춤하는 거, 서로 바라보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뭐 깊이 있는 상호작용의 시작이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시작을 우리가 뭐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면 시각자료 연구자들은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 눈맞춤에서부터 벌써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비주얼 스터디스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가져와 본 거고요. 밑에 이제 출처에서 가져와 본 겁니다. 사회학, 역사학, 시각예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연구, 심리학,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시각 자료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범례를 보면 그냥 동그라미는 학문 분야고 연한 그 회색은 학술 모임입니다. 학술 모임이라고 학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 비주얼 스터디스 디비전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뭐 학회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동그라미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까만색으로 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회와 혹은 융합적 학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저널명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들은 주로 이제 시각 자료를 활용한 논문들을 실겠죠. Visual Studies, Visual Anthropology, Visual Anthropology Review, Journal of Visual Literacy, 그다음에 Journal of Communication, Quarterly, Visual Communication Quarterly, Journal of Visual Culture, 그다음 Visual Communication, 이런 것들 말 그대로 거의 그 시각 자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방식의 연구에 논문들이 실리는 저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면은 저것도 흥미로워서 가져본 그런 책인데요. 루돌프 아른하임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1983년에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보시면 The Power of the Center입니다. 말 그대로 중심의 힘, 그쵸. 중심점의 힘이란 책이고요. 이 밑에 보면 A Study of Composition in the Visual Arts, 그죠. Visual Arts에 있어서 어떤 조합에 대한 연구, 그죠.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는가. 인간 사회에서는 그 시각적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도 쓰고 미술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겠죠. 의사소통하는 데도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다라고 보겠죠. 이게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센터를 잡는다는 거, 이게 시각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인간의 소통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학자가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뭔가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안에 보여주는 사파를 몇 가지 가져봤는데요. 피겨 5의 같은 경우는 좌우대칭인 이태리의 이런 그 건축물의 모형일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약간 동양화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8개로 아주 균형 잡혀서 시각화된 거. 그래서 우리는 미술 작품 디자인, 조형, 회화를 할 때 이렇게 센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대 여기 이제 제의 만찬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센터에 잘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데 이 책에서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00년대에 플로렌스 지방의 어떤 실제 건축물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누가 봐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졌으면서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인이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센터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뭔가 안정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5세기에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뭔가 이성, 그다음에 뭔가 합리성, 균형성,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우리가 인체도 균형 잡히게 설계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인체가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는 않았지만 균형 잡혔다라고,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좌우대칭, 균형, 비율, 비례, 이런 용어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15세기 이전인 여기 1300년, 14세기 초반만 되더라도 그 균형감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았다.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동쪽으로 더 치우쳐진 게 중요하다 싶어서 탑을 동쪽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각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연구하는 것이 시각적 사회학입니다. 이 비주얼 소시올러지에서는 그러니까 시각 자료들, 이 어떻게 사회적인 그 규칙이나 사회적인 의미 형성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사람들의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그 관계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디와 센스, 인간의 신체와 감각을 연구하고 공간, 물질성, 뭐 문화 이런 걸 다 연구한다. 자, 비주얼 데이터는 다양한 요소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뭐 글씨입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잘 보시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주얼 데이터에 포함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시각적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로 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근거가로서 시각적 데이터가 중시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자, 뭐 일단은 그 문자나 인쇄술 발전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각의 문화보다는 이 문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와 그다음에 글자를 통해서 뭔가 개념이나 의미들이 상징화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촉발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 혹은 문자의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이 모던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요소가 됐는데 시각적 이미지를 다시 주목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가졌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인쇄술이나 문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도 많이 축적되고 뭐 지식을 확장시키고 하는데 엄청난 기회를 했겠죠.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아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나 이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문자만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한계점이었는데 그거를 비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문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시각적 요소 혹은 감정적 요소,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다시금 주목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근대 사회, 근현대 사회에서는 그 시각적인 자료들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뭐 아이디어, 메시지, 정보들이 전달되고 또 예술적인 표현들이 가능해졌고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뭔가 그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로 spectacle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이미지 베이스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spectacle이라는 용어 자체는 결국 시각적 자료가 인간의 의식에 굉장히 큰 자극과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학자가 바로 월터 벤자민이 잘 알려진 학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의 정보 공간이 무의식의 정보 공간에 자리를 내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각적 자료가 없다면 의식의 정보 공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나 문자와 같은 의식적 수준으로서 다뤄지는 그 정보나 사고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텐데 시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의식적인 사고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내주고 무의식적인 사고들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 문자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의식의 지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영역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시각자료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21세기에는 사실 이런 연구들이 소개됐던 것은 전부 다 20세기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1세기는 뭐 유튜브라든가 SNS로 손쉽게 전파되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시각적 그 자료들, 사진들,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시각적 자료가 연구에서 중요해지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재학적인 근거 혹은 인류학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좀 인류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는 원래 뭐 언어나 문자, 뭐 이성, 문명으로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문자화되지 않는, 문명화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각적인 정보들, 자료들,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요. 문화인류학자들은 현장을 가기 때문에 인터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자료들, 사람들의 생김새, 사람들의 뭐 촌락, 마을의 모습, 또뭐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시각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제사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그 민속 그 어떤 그 전통 부족들은 그 제의, 리추얼이라고 하죠. 제의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의적 혹은 제사적이라고 보겠고요. 상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문화적 풍습 속에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토템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상징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 그렇죠? 징표는 어떤 상징물을 얘기합니다.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적, 제의적인 것들 요소들, 상징적인 요소들, 토템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언어나 문자로 그대로 트랜슬레이션, 직역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각적 연구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요소들, 제사, 리추얼한 요소들, 상징적 요소들, 토템적 요소들을 과거의 초기 문화인류학자들, 19세기의 뭐 서양의 문화인류학자들은 되게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언어적,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후반에서는 시각을 강조했던 학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서 자, 그런 것들은 어 오해를 살 수 있고 어떤 뭐 현대 사회의 그 잘못된 편견을 통해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주얼 마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들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굴에 새겨진 이런 문신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치장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계급이나 또 이 사람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이들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시각자료 연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주얼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2차원적 데이터, 그다음에 3차원적 데이터, 실물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생생한 데이터, 이게 라이브드라고 하는 표현을 생생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리빙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르겠죠. 라이브드는 뭔가 생생한 현장을 잡는다는 거고요. 리빙은 생생하다는 표현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살아있는 어떤 비주얼 데이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3번은 약간 형용사적인 의미라면 4번은 말 그대로 실체를 묘사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사진 데이터가 연구 자료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2차원적 데이터의 종류에는 자, 사진이 있겠고요. 여기 드로잉, 그림, 스케치, 픽처, 그래서 뭐 사진을 찍은 거, 그다음에 비주얼 다이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 일기 모두가 비주얼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현장에 가서 연구 참여자들이나 그 집단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하느냐. 자, 그 중심 질문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들, 이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생애사 여러 가지 그림들이 살아온 사람들의 그 자라난 성장 과정에 사진들이 있으면 그 사진들은 그 사람의 생애, 삶의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 질문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각 자료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관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걸 나한테 연구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재구성하는가? 그러니까 내레이션 연구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 그 자체가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라고 그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설명 자체도 내레이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들 중에서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순서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레이션. 사진들의 선택되는 거, 사진이 선택되는 순서들, 나열되는 순서들도 내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것도 내레이션이죠. 거기서 객관성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사진들은 객관적인 자료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객관성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연구 참여자에게 보다 더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인가를 포착해내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족 사진에 대한 연구인데요. 뭐 가족 사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다양한 가족 사진들을 가지고 수집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게 뭐 한 집단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 집단에 합친 것인지는 다르겠지만 이런 사진들을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여기에는 왜 예를 들어서 부부만 있는지 왜 자녀는 없는지 과거에는 가족 사진 찍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뭐 여자아이는 빠졌달지 아니면은 뭐 장남 있죠. 장남이 중요시 됐으니까 장남만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든지 사실 이런 풍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장남, 장녀만이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진 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그 배경 스토리를 들어보고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 일기도 기존의 이미지들로서의 데이터, 비주얼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자, 여기서 자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연구자가 이 그림에 속한 아니면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 그림에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이 잠재적, 의식적 관점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 치료에서는 그 치료 대상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내면적인 문제점을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특수한 그 연구의 어떤 접근이고 대체로 이제 문화기술지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잡아내기보다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혹은 잠재적인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이미지들 중에서도 자, 연구 참여자가 보여주는 이미지도 되겠지만 이 그림처럼 연구자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도 비주얼 스터디의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비주얼 스터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료들이 비주얼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잘 이해할 수 없을 텐데요. 연구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찍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자료도 이 장면, 연구 주제에 따라 다 당연히 다릅니다만 이 도심 속에
어떤 벽화의 그림을 사진을 찍어 놓고 이걸 연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연구자가 벽화를 그리면서 연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벽화를 그린 사람은 아닙니다만 왜 사람들이 여기다 벽화를 그리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자가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이거는 연구자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물 연구할 때는 이런 어 우리가 뭐 사진들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사진을 얼굴 그대로 논문에 노출시킬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뭐 허락은 뭐 너무 필수적인 거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노출시키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학 연구 같은 경우는 사진학 연구 저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뭐 마스킹하거나 뭔가 사진을 가리면서 논문을 논의하기는 그 연구 학술지의 특수성상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 그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클리어한 상태에서 자료들이 아마 논문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 그것이 윤리적 법적을 고려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3차원적 시각 자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미를 갖는 사물들죠. 사물들이죠. 3차원적 자료는 모든 의미를 갖는 사물들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소지품, 가정의 어떤 물품, 뭐 동상 기념품, 또 그다음 흔적, 사람들이 버린 뭐 버린 쓰레기, 물건들도 사실은 하나의 흔적으로서 시각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사람은 뭐 원주민의 그 인형을 만들면서 뭐 뭔가 문화기술적 혹은 뭐 참여 미술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생한 시각 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생한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삶의 현장, 사회적 현장 장면에 그대로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조성한 이 컨스트럭티브 네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인공물로서 만들어낸 것들이겠죠. 그래서 공원에 파크가 있잖아요. 그 파크는 자연스러운 파크가 아니겠죠. 사람들이 도심 속에 인공적으로 만든 파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생생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삶을 영위하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텃밭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박물관, 뮤지엄 같은 것들도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용한 공간 속에서 어떤 그 비주얼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살아있는 시각 자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의 생생한 몸짓,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의복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리빙 시각 자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들이 이런 자료들을 연구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초창기에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했다면 사실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런 시각 자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장, 뭐랄까, 대면적인 환경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면 환경, 그다음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인터넷 환경, 이게 전부 다 비대면 환경이잖아요. 이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겠죠. 자, 공공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자, 사진을 찍어서 연구할 때는 당연히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논문에다 굳이 다 실을 필요는 없겠죠. 사진 찍고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내용만을 가지고 뭐 논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논문에 한두 개 정도씩은 실어 줄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모든 초상권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 가면서 실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각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크게 이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using visual data라고 하잖아요. 질적 연구에서 비주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책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절대적인 분류는 아닌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이라는 거죠. 그렇죠? 스터디. 결국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라는 거죠. 근데 사회를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연구할 수 있죠. 담론 분석에서는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는 걸 연구한다는 거고, 시각 자료에서는 이미지, 모든 종류의 이미지로 드러난 사회의 어떤 현상, 사회의 어떤 단면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또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 자체를 연구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이 이미지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지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찍어 놓은 사진일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조각상이나 뭐 길거리에 낙서들도 있겠죠. 그쵸? 그게 전부 다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그것들 갖다가 찍어 놓은 것도 다 이미지죠. 그 이미지 자체를 연구하면서, 그죠? 그 이미지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에 뭐 분석하고 여기는 색도가 뭐가 들어가고 구도가 어떻고, 이건 디자인 연구겠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서는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에서는 뭐 디자인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가 어떤 사회를 현실을 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함께 협동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1번, 2번, 3번 다 완벽하게 서로 다른 거라기보다는 연구하는 방식이나 접근법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다. 우리가 뭐 연역법, 기납법에서 둘 다 양쪽으로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이것도 사회과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 이미지를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포커스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되 사회학적으로 보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접근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시각 자료를 분석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한번 유형을 나눠보면, 자, 일단 문서죠. 문서 플러스 도큐멘트 플러스 연구자가 찍은 사진을 생성하거나, 그죠? 연구자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방식이 있겠죠? 두 번째는 상업용으로 이미지나 광고에 많은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업용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뭐 광고학에서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흔한 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흔하니까, 흔하면서도 영향력이 크니까 왜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연구할 만한 어떤 흥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제는 뭐냐면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거나 어떤 이런 이미지가 통용되면서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면, 자, 모든 이미지나 광고에는 어떤 숨겨진 이데올로기가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학자들은. 만약에 없다라고 보면 사회학적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뭐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데올로기 없는 뭐 행동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방식들이 그런 크고 작건 간에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이미지, 우리에게 흔한 이미지들 안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의도가 깔려지는 것이 반대는 왜 그런 의도가 깔려진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사회의 문화적 의미입니다. 근데 양자가 서로 같이 교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니까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메시지, 이미지를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던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자꾸 그것을 원하니까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뭔가가 재현되는가라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 시각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시각적 요소들이 드러나잖아요. 자,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로써 뭔가 명령을 하면 언어로 재현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의 생각을 B라는 사람에게 언어로 재현하여서 명령을 주는 거죠. 그쵸? 근데 A라는 사람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그림이나 뭐 무슨 뭔가 몸짓이나를 통해서 B에게 뭔가 명령을 하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사회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관계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각적 재현들이 활용되는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까. 이것도 시각적 재현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디오 기록에서 연구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을 비디오나 뭐 사진을 찍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실 이게 뭐 네 가지 종류가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9%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의 형태로 시각자료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각자료 연구를 할 때 이 네 가지 것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할 때 어떤 분석의 접근법이 있느냐? 뭐 크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형식적, 실증적 분석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약간 시각 자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집하기도 하고 분석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성격이 있고 반대로 해석의 영역을 훨씬 더 많이 두어서 어 연구자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을 해석학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연구자의 뭐 학문의 배경이나 연구자의 기호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택해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회과학에서는 2번의 방법론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쵸? 왜냐면 시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상 형식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학이나 특히 뭐 구도나 뭐 예술할 때 뭐 구도 예술 이런 것들 요소를 하고 뭐 색감을 하고 뭐 미술 연구에서는 당연히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시각 자료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렇죠? 의미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려면 해석적 방식을 접근을 택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구분되냐면 자,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연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밑에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서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각자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분석의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각 자료에는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성, 그리고 데이터, 다큐멘터리라는 요소, 그다음에 대상과 배경이라는 개념, 프레임, 내러티브, 관점, 백어성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 머릿속에 두면서 시각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각 자료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8가지의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각 자료의 분석의 아주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참조하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체성. 이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물이더라도 그 사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죠? 누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의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주체성은 이제 권력의 문제, 능동성의 문제와 다 연결되는 거죠. 주체성이 없으면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 주체성이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로 사회적으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주체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성을 자아의식을 갖고 뭐 자기 존중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주체성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꿀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관계와 주체성이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실증주의적 데이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데이터로 볼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거. 자, 다큐멘터리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고 있어서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다큐멘터리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 더큐먼트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자료들,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큐멘터리는 물론 이제 문자를 다큐멘터리 하는 게 아니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요소들을 우리가 시각 자료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상과 배경의 문제가 있겠죠. 항상 우리가 시각 자료 안에는 여기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대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경 있고 되겠죠. 네. 자, 잠깐만요. 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잡음이 들어와서, 잠깐만요. 이게 항상 이 끄는, 어, 금융위 시중지. 아, 예.
야, 이게, 아니, 얘는 왜, 화면 중지, 제가 이 촬영 중지하는 버튼이 어디가 있죠? 촬영